캡슐을 벗겨서 그 약을 줬을 경우에 출혈 위험이 거의 100배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강동환입니다. 오늘은 또 강동원 선생님과 함께 항응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항응고제라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항현수판제랑은 사실 다른 약이잖아요. 항응고제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까요? 항응고제는 항헬소판제와는 다르게 주로 심장에서 유래된 혈전에 의한 뇌경색, 즉 심인성 뇌경색일 경우에 복용이 필요합니다. 제일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사실은 적절하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5배 정도의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심방세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심방세동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방이 되게 이제 규칙적으로 딱딱딱 뛰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안에서 피가 이제 정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안에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혈전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은 그게 심실로 가서 이제 심실에서 피를 짜주면 전신에 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피떡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머리에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콩팥에 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 혈전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많이 생기는데요. 항응고제는 항현수판제와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혈전에 항응고제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혈류가 정체되면 혈액 응고 과정이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혈류 정체가 되는 상황이 상처가 나는 상황이죠. 상처가 나면은 피가 조금 처음엔 나지만 딱지가 생기게 되죠. 심방이 안 뛰는 곳에서 피가 헛돌면 그 피가 그대로 이제 선지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 항응고제라는 거는 혈류 정체로 인해서 피가 뭉치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혈전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피가 묽어지는 약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고, 항응고제는 아예 얘네들이 혈전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적응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2차 예방을 위해서 복용하는 항응고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전통적인 약이 와파린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피 검사를 해서 피의 물기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게 저희가 목표하는 수치가 있죠. 예. 보통 얘기하는 PTINR이라는 수치가 그래도 2에서 3 사이 정도는 되도록 항상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저희가 결정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습니다. 와파린은 사실은 아주 전통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약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와파린보다 복용하기 조금 편한 약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2013년부터 국내에서 새로운 종류의 항응고제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성분명으로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이렇게입니다. 저 4가지 약 중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데 약물의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각 어떤 특성이 있고 주로 어떤 환자한테 처방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파린은 쥐약입니다. 쥐약. 그걸 이제 약으로 좀 전환을 시킨 거고, 굉장히 전통적인 항응고제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이 된 약이 아니다 보니까 음식이나 약물 등이 혈중 농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의 응고 상태가 적정선으로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용량 조절을 계속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와파린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란 야채도 많이 드실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도 막 드시면 안 되고, 예전에 그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는 와파린 복용하시는데 그 피검사에 저희가 목표하는 수치보다 확 떨어져서 뇌경색이 재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약물 교육을 따로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기도 하지만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약물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피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역으로 혈액 응고 정도를 좀 더 높게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그 PTINR을 2에서 3 사이로 조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5에서 3.5 또는 뭐 3에서 4까지도 올려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좀 자유자재로 적정 범위를 모니터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와파린을 주로 처방하게 되는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항응고제가 나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새로운 항응고제가 적응증을 확장하지 못한 질환들에서 많이 아직도 쓰이고 있고, 특히 만성 신질환 환자나 판막에 이상이 있는 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그리고 승모판 협착 환자 등에서는 이 와파린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환자분들의 적응 기저질환에 따라서 와파린을 꼭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파린이라는 약은 다른 사실 약물 그리고 다른 음식과 서로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알기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비타민 K를 억제하는 기전의 약이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은 다비가트란입니다. 자, 다비가트란은 어떠한 약일까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약은 새로운 항응고제에 속하는 약이고, 다비가트라는 혈액 응고 기전의 팩터 2, 그러니까 스롬빈이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스롬빈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와파린하고 사실은 기전은 다르지만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겠네요. 다비가트란은 캡슐로 생겼죠. 네, 캡슐로 생겼고 하루에 2번 복용해야 됩니다. 와파린은 하루에 1번인데 다비가트라는 하루에 2번이라는 좀 단점이 있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약효를 바로 없앨 수 있는 일종의 해독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루시주맙이라는 주사약인데 쓰게 되면은 다비가트란의 약효를 바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가트란을 복용하다가 발생한 출혈 환자에서 이제 즉시 약효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캡슐에 들어있기 때문에 뇌경색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콧줄을 가지고 거기로 식사를 하거나 약을 드셔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캡슐을 벗겨서 그 약을 줬을 경우에 출혈 위험이 거의 100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콧줄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는 저희가 처방을 하지 않고요. 보통은 입으로 그냥 약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캡슐을 삼킬 수 있는 환자들에게서만 처방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은 이제 리바록사반이라는 약인데 거의 다비가트란하고 비슷하게 나온 약 중에 하나죠. 리바록사반은 어떠한 약일까요? 리바록사반은 응고인자 중에서 팩터 10이라는 10번 응고인자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리바록사반은 다비가트란이랑은 다르게 하루에 1번만 복용해도 되고, 콧줄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갈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캡슐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 그냥 알약이죠? 그냥 알약입니다. 특징은 또 식사 중간에 복용을 해야지 그 약의 흡수가 최대화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중간에 약을 드시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은 그 아픽사반입니다. 아픽사반이라는 약은 사실 앞에 말씀드린 리바록사반이랑 다비가트란보다는 조금 이제 늦게 개발이 된 약 중에 하나죠. 자, 아픽사반은 어떠한 기전을 갖고 있고 어떠한 또 특징이 있을까요? 아픽사반도 리바록사반과 기전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2번 복용해야 되고, 이것도 캡슐이 아니고 알약이기 때문에 콧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투여가 가능하고, 투석을 해야 되는 말기신부전 환자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 신장 기능에 구애받지 않고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항응고제는 에독사반이라는 약입니다. 에독사반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기전은 똑같이 응고인자 10번을 타겟팅하는 약이고, 콧줄을 있는 사람한테 투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80세 이상의 굉장히 고령의 환자들에서 좀 항응고제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또 이전에 출혈 병력이 있을 경우에 이 항응고제를 쓰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15mg 저용량을 줬을 때도 뇌경색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에독사반의 복용은 뭐 몸무게나 약간 콩팥 기능에 이런 거에 따라서 30mg을 복용하기도 하고 60mg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적은 용량이 15mg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제 출혈 부작용도 조금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도 외래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약을 처방할지를 보통 결정을 하게 되고, 저희가 외래에서 막 여쭤보거든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지 항상 여쭤보고, 그리고 신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롭게 복용하는 노악 혹은 도악이라는 항응고제를 처방하려면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너무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많이 나가거나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약을 처방할지 용량을 정하기 때문에 항상 외래에서 혹은 입원했을 때 질문을 드릴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파린 이외에 다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희가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방세동이나 심장의 원인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즉시 혈전이 만들어져가지고 뇌경색이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약을 복용하는 거를 진짜 깜빡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뭐 약을 바로 복용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이 좀 있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아픽사반이나 다비가트란처럼 하루에 2번 복용하는 약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6시간 기준을 두고 다음 예정된 복용까지 6시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기억이 나자마자 바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복용까지 6시간 미만의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복용을 건너뛰고 다음에 예정된 복용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드시는 약물인 리바록사반과 에독사반 약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바록사반은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기 때문에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예정된 복용까지 12시간 이상 남았다면 기억나는 대로 바로 복용을 하시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놓친 복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예정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에독사반은 어떻게 복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에독사반의 경우에는 일단 기억나는 즉시 복용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다음 날에 그 전날 안 먹었다는 게 기억이 나면 2알을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2알 이렇게 드시면은 효과가 더 나는 게 아니고 출혈의 위험성을 그만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항응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응고제는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그 이외에 심장의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반드시 약을 놓치지 않고 복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